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혼조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상승이 밤사이까지 13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항영 위원님과 그 14거래일째 진행이 됐던 게 세기 자체가 다르다. 1800년대에 14번 14거래 연속 상승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도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은 아닐지라도 소폭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밤사이에 다우지수를 또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종목은 무엇인지 또 시장이 FOMC 결과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잠시 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지난 한 주 못 보셔서 또 우리 시장을 노래하는 음유신 보고 싶으셨죠? 잠시 후 이지환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분명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또 줄을 이뤘는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잘못 말했죠.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오른다라는 건 저의 바람인 거죠. 제가 지금 다우 관련해서 요거 구성 종목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가 올랐나? 어제는 3M의 주가가 상승을 가장 많이 보였었는데 밤사이에도 3M도 3M이지만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한 보잉의 주가가 8% 넘게 오르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다우지수 안에 홈디포, 코카콜라, 트래블러스, 나이키 등의 종목들도 1% 안팎의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다우지수의 0.2% 넘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5,520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뾰족 상승으로 돌아서게 됐지만 결국에는 아쉽게 좀 약보합권에서 장중에 상승을 뒤로하고 막판에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도 보였으나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S&P 500과 마찬가지로 장중 상승 전환 시도를 하긴 했으나 결국에는 약보합권 0.12%대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던 건 아무래도 FOMC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기준금리가 25bp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결국에는 5.25에서 5.5%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나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리무중에 시장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지표에 따른 접근을 이어갈 것이다. 늘 했던 말이죠. 그리고 9월에 대한 금리 9월에 올릴 겁니까? 동결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데이터가 물가가 고용이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모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무 자르듯 딱 잘라 얘기했죠.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이 의지를 밝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8월에는 없죠. FOMC가. 작년 8월에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굉장한 파월 발언에 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향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9월에 FOMC가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두 번의 고용지표, 두 번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원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바가 PCE 기준으로 2%대이기 때문에 9월까지 2%가 나올까?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도 2%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게 된다면 9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네. 혹은 만약에 그 연준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떨어진다면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시장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준이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지수가 좀 오름세를 보였던 겁니다. 장중에 이렇게 뾰족 올라왔던 게 좀 기대감을 갖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살짝 연출됐는데 다시금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성을 찾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내려와서 3대 지수는 다우지수만 제외하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과 2년물 모두 한 3bp 이상 정도 떨어지는데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 반, 걱정 반,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반, 걱정 반 했었던 FOMC 7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 그런 탓에 주가가 장중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일단 메타의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타의 주가는 현재 6%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거죠. 지난 2분기 320억 달러 매출과 주당 2.9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순이익도 16% 이렇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게 2021년 4분기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증가했는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억 3천만 명을 달하면서 작년보다 3% 증가를 했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2억 7,600만 달러의 매출 올렸지만 손실이 여전히 3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메타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이렇게 애프터마켓 그리고 장중에도 1% 넘게 올랐는데요. 메타 주주분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반면 밤사이에 있었던 시장의 움직임은 약간 혼조를 보였죠. 맵을 보면서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극명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대 그리고 구글은 5%대 각각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구글은 상승을 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사실 상반기에 챗GPT 열풍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왔던 기업들이죠. 관련한 수혜를 받으면서 기술주의 강세를 좀 주도했던 주인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가이던스 발표 그리고 애저 매출의 좀 부진 이 하락에 발목이 됐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다른 쪽도 괜찮았지만 광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3.3%가량 증가를 하면서 전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구글의 광고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저희 구글이 그 광고 수익을 얼마나 쉐어하는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오너로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광고 매출 조회수 대비해서 찍히는 광고 수익을 보면요 많이 줄었어요. 예, 달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구글이 더 가져가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반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큰 폭의 하락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역시나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장중에 14% 하락했고요. 앞서 다우지수에도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보잉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8% 이상 올랐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뱅크의 주가가 캘리포니아 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4% 이상 올랐고요. 이 밖에 어제 밤 사이에는 국제유가가 조금 쉬어갔습니다. 쉬어간 가운데 배럴당 한 78달러 후반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에너지주 그동안 좀 연일 올랐던 에너지주가 엑스모빌 쉐브론 소폭 쉬어갔고요. 반면 코노코필립스는 계속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주가 약간 또 부진해서 요게 약간 불안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인텔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엔비디아가 0.5%, 그리고 AMD의 주가가 2.58% 하락을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5%대 하락. 그리고 일부 이미소비재 쪽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아쉽게도 0.35% 소폭 하락했고요. 어제 좀 많이 하락했었던 포드와 GM은 각각 반등했는데 반등의 폭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은행주 쪽이 전반적으로 어제는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초록불이 더 많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1% 미만의 상승을 이어갔고요. 웰스파고의 주가가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일부 빅테크 종목들의 강한 상승, 이 가운데 시장은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난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관련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상승하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존슨앤존슨 계속해서 조금씩이긴 하지만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라일린이나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의 종목들은 소폭 쉬어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선 하나 넘었고요. 이제 앞으로 물가지표 발표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적 시즌,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또 바라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혹시 끊기는 분들이 계시나요? 뭐죠? 안 끊기겠죠? 우리 손진만님 인터넷 상황 다시 한 번만 점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 PD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할 수 있죠? 신 PD? 화이팅!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원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FOMC 결과 파월 의장의 발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이제 물가는 2%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추후에도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열어놓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론적인 발언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만큼 시장은 이미 이제 그 부분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크게 25bp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해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 결국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발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의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과 이번에 25bp까지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오버슈팅을 경계하는 움직임에 연장성상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고용이 완전히 악화되는, 무너지는 그런 시비한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지난번과 비슷한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파월 연설의 발언은 주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주어인데 앞에 두 발언은 본인이 포함했던 발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노랜딩 발언은 주어가 연준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했던 발언이라기보다는 연준의 직원들은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뭐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라는 거니까 본인은 좀 비껴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파월이 논쟁이 있는 부분은 주어가 바뀌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보면 역시 이 세 가지에서 파월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금융시장 오버슈팅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지 부분이 좀 드러났다는 것과 하지만 이제 이번 25bp 인상으로 실제적으로 25pp가 한 번 정도 더 남았다라는 것은 거의 시장이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에서 한 번 정도를 더 실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마지막 한 번은 금리 인하기 전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 압박용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은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FOMC사는 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증시의 모멘텀이 무엇이 될 건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FOMC가 그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고 네. 실적 시즌도 사실 이제 오늘 아침 오전에 이제 메타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이면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반영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인데 이전에 우리가 1분기 때 EPS를 강조했다면 2분기 때는 매출액 외형, 결국은 성장, 이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시장은 실적 시즌도 지나고 FOMC 금리 인상 이슈도 지나면 결국은 파월이 했던 마지막 발언, 결국 경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 이게 최근에 그 다우 지수가 13거래 연속 상승한 데는 아주 미묘하지만 그 지표의 변화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서비스 PMI와 제조 PMI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PMI는 예상이 54였는데 52.4로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제조 PMI는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가 그 예상했던 부분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기 침체가 아주 시비하게 갈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서의 가장 크게 근거를 대는 부분이 이 제조 PMI와 상당히 금리 역전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면 파월이 얘기했던 그 마일드 리세션 혹은 노랜딩에 가까운 부분이 이번 그 실적 시즌이 끝나면 어쩌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최근에 그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고 이 부분이 지표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에서 제가 어제 좀 감정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파월이 그 자신감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 넘어가서 편안한 시기가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편안한 시기가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자신감은 고용인데 이 파월이 고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원래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서비스 관련돼 있는 고용 지표가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오버슈팅이 좀 나왔고 이게 3월 정도 되면 리오프닝이 마무리되면서 4월 이후에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대두했는데 실제로 리오프닝이 마무리된 3월 이후 시점에서도 고용 지표는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 반응이 파월이 이제 지금은 어제 연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이제 뱉어낼 만큼 주어는 본인이 아니지만 연준의 직원들이 생각할 때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소비와 연결되고 이 소비가 생각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로 조금 입장을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표를 하나 보면 최근에 미국이 그 분기별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좀 보면 그 예상보다 이제 조금 더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개인 소비죠. 네. 개인 소비가 보면 2.8% 정도 상승으로 이끌었고 민간 투자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정부 지출은 0.9% 늘었고 순수출도 소폭 늘었고. 이 구조를 본다면 역시 지금 현재 미국의 GDP가 상향됐던 부분은 개인 소비에 가장 크게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좀 확인이 띕니다. 네. 특히 이 개인 소비가 결국에는 그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의 여력이 좀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 초과저축 추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난 그 팬데믹 이전에 2010년도에서 2019년도 10년 동안과 5년 동안
그리고 그 직전 19년도에 단일 그 연도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의 초과 저축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10년 데이터가 57%, 현대 저축이 57% 정도, 5년 데이터가 40%, 19년도 직전도 연만 보더라도 71%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과 저축은 상당히 쌓여 있다는 부분이고 소비 여력은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 두는 거를 경기 관련된 지표 중에서 가장 그 최근에 주목을 받는 지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좀 보면 소비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리오프닝에 기대해서 고용에 의해서 나오는 일시적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다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였던 데이터 이제 업데이트 버전인데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인상적입니다. 네. 결국은 이 리오프닝 고용에 기대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우리가 뭐 얘기하는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처럼 일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조업 지수를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제조업 PMI 지수의 이제 어느 정도 신규 그 선행 지표가 신규 주수와 이 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재고 관련되는 신규 주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 대비 신규 주수가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차후에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신규 수주가 재고가 감소하고 신규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결국 제조 PMI가 향후에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 제조 PM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거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고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증시에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올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죠. 그렇죠. 향후에 얼마나 이제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그 EPS 증가 추이가 선행적으로 혹은 뭐 동행적으로 올라갈 것인가인데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좀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보이고 되게 나쁘게 네.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마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불규칙하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 변동성이 또 크게 또 나왔는데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을 그동안 시장이 이끌었다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혹시 주도 섹터가 바뀌나 혹은 시장의 중심이 바뀌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여전히 하반기와 특히 하반기와 내년 초로 넘어갈수록 EPS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나스닥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요거를 잠깐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면 S&P와 그 나스닥의 12개월 선행 그 PER가 EPS의 추이를 좀 보면 결국 지금 이제 PER이 낮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EPS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걸 커버해주면 사실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12개월 선행 PER과 EPS 추이를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PER 대비로 EPS가 올라오다가 지금 중간중간에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이 간격이 조금 커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부양할 만한 EPS 상승이 그렇게 활발하게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나스닥을 좀 보면 아래쪽이 오히려 이제 12개월 PER이고 위쪽이 12개월 선행 이제 EPS인데 EPS가 PER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간격은 좁혀지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 가율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걸 부양할 만큼 EPS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나스닥이 중간중간에 상승과 눌림과 상승과 눌림을 반복할 수 있지만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그 중심은 역시 이제 나스닥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차후에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이 일부 쉬어가고 FO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때 다우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기술주 위주의 빅테크들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본다면 시장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단기 등락에 좀 치우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스닥 안에서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빅7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도주를 엔비디아로 보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주도주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을 좀 거치면서 조금 이제 약간 미묘하게 그 주도주들의 그
등급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등급? 좀 이제 이런 그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단순하게 1분기 때 이제 워낙 안 좋을 거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EPS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고 그게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움직임이 됐는데 2분기는 단순하게 EPS가 상승했다고 해서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 후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거는 EPS는 상당히 좋았고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다음 분기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이즈를 줄여서 나오는 EPS보다는 실제로 이 섹터가 이 종목이 성장을 하면서 외형이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경기가 확장되는 쪽으로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확장되는 쪽으로 해석이 달라지면은 결국은 매출액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미묘하게 주가 사이에 그 변동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이번에 그 다우가 한 13거래일 정도 올라갈 때 오히려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는 상당히 그 시장 전체로 보면 괜찮은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과 그 FOMC 금리 인상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기술주들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정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거치면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한번 조정받아서 손바뀜이 유도되는 부분은 차후에 추가 상승을 또 다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기술주들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옥석 가리기 위해 가른 종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그 물론 EPS가 우리가 이번에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지만 매출액도 지금 보면 2023년도,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별로 우리가 볼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확실하게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모멘텀이나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이런 식의 단순화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이미 소비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 소비재의 가장 정점이 있는 게 최근에는 자동차와 애플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와 애플이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보시면 올해가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중간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해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오히려 매출액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구간에 좀 진입해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역시 애플도 지금은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다 괜찮은데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하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기 그 매출액 조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걸 연 단위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024년,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EPS도 성장되고 매출액도 크게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형이 EPS가 상승함과 매출액이 같이 늘어나는 외형이 커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야지만 이 시장의 고점이 형성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에서 매출액이 늘어난 종목들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고점을 크게 형성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종목들이 계속 간다면 지금은 일단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쫓아가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도 있지만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연출이 됐는데도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연 단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와 2024년, 2025년까지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주가 하락했던 거는 다음 분기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이 좀 나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반기에 너무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한 분기 정도 쉬어간다라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 가이던스가 조금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는 또다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지금 주가의 탄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이라면 EPS가 가파르게 상승해 올라가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올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대운조가 턴아웃 될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들도 역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증시 같으면 반도체가 해당이 되는데 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종목에 주가 탄력을 이끌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계속된 그 키워드로 언급되는 게 골디락스라는 단어잖아요. 그 키워드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향후에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왜 주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 그 골디락스가 원래 동화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요? 동화에서 나온 얘기고. 살짝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 금발 소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녀가 그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사는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곰이 먹는 뜨거운 죽이 있고 엄마 곰이 먹는 뭐 차가운 죽이 있고 뭐 애기 곰이 먹는 미지근한 죽이 있고 침대도 딱딱한 침대가 있고 아주 그 물렁한 침대가 있고 적당한 침대가 있는데 이 골디락스 소녀가 미지근한 죽을 먹고 적당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에서 그 양극단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골디락스는 뭐가 정말 좋다기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디락스 자체가 뭐 아주 경기가 좋아지고 뭐 고용이 좋아지고 이렇기보다는 고용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물가도 크게 인상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골디락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요 상태가 제 생각에는 파월의 발언을 보면 좀 올 수 있는 시점이고 요게 가장 큰 근거는 역시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의 어제 발언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파월은 이 리오프닝 이후에도 고용이 꺾이지 않는 걸 보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오프닝 이후에 고용이 급격히 끊겼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게 다시 제조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갔으면 아마 금리 인하 발언이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봤기 때문에 어제 고용에 대한 발언도 역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디락스 나오는 뜨거운 주기라고 하면 아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멈춤이 브레이크 없이 오버슈팅 상태로 크게 갔을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나스닥의 특별 리밸런싱과 이번에 25EP에 중간에 다시 인상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뜨거운 죽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됐고 차가운 죽은 어제 이제 파월이 얘기했지만 급격한 고용이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실업률이 거의 6%, 12한 경우는 6%까지 육박하면서 거의 고용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 요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의 가장 시비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죽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현재 미지근한 죽 형태,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데 완만하게 고용이 위축. 지금 현재 보면 고용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초과 저축률이나 특히 서비스업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고용이 탄탄해지면서 이 저소득층이 일거에 이제 소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주 시비한 실업률 상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다하냐 시비하냐의 기준을 할 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지표는 이 저소득층에서 실업률이 6%가 육박하면서 확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기업의 EPS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에 국한되지만 그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면 이 미지근한 죽에 해당하는 완만한 고용 위축이나 저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여유나 기업 EPS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파월이 지금 4월 달부터 잘 보시면 그 FOMC 연설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시면 4월 달부터 이거를 계속 언뜻 내비치거든요. 노랜딩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요게 정말로 7월 이후에 증시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시장은 훨씬 더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움직임은 조금 명확하게 조금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증시의 하반기 방향은 아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마 우리가 수익을 조금 내는데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종목에 대한 선택은 오히려 이번
이번 7월 달에 조정을 거치면서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골디락스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고요. 향후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무조건적인 낙관은 좀 경계해야겠지만 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시장 또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